안녕하세요.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 한 권으로 수백만 명의 마음에 조용하고도 깊은 파문을 일으킨 소설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입니다. 이 책을 처음 손에 들었을 때 표지의 단순하고 고요한 디자인이 묘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아몬드라는 제목,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작가의 이름. 아직 아무것도 읽지 않았는데도 이 책이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손끝에서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윤재라는 소년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은 소설은 읽고 난 후에도 독자의 일상 속에 조용히 남아 말을 걸어옵니다. 아몬드가 바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손원평 작가는 서강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한 독특한 이력의 작가입니다.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소설을 쓴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범상치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영화적 시선이란 장면을 포착하는 능력, 인물의 표정 하나, 공간의 빛 하나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소설 언어와 만났을 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아몬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의 문장은 영화의 컷처럼 짧고 선명하며 감정을 설명하는 대신 장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것이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마치 눈앞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장면을 바라보는 듯한 생생함을 만들어냅니다. 손원평 작가는 그 첫 장편 소설 아몬드로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국내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리며 전 세계 30개국에 번역 출간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아시아 소설 최초로 일본 서점 대상 번역 소설 부문 1위를 차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님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서점 직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이 상은 독자의 마음에 가장 진실되게 닿은 작품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책을 파는 사람들이 먼저 울고 먼저 감동받아서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소설. 그것이 바로 아몬드였습니다. 손원평 작가는 이후에도 서른의 반격, 프리즘, 타인의 집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장편영화 침입자의 각본과 연출을 맡는 등 문학과 영화를 넘나드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작품들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이 소설 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선윤재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뇌의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나 공포도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감정표현 불능증, 즉 알렉시티미아를 안고 살아갑니다. 편도체는 뇌에서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부위로 인간의 감정을 처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윤재의 뇌 속 그 아몬드가 너무 작아서 그는 사람들이 울 때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 다쳐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감각 자체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사랑,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머리로 학습해야 하는 규칙이지 가슴으로 느끼는 온도가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세상은 가끔 잔인하리만큼 낯선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낯설음을 낯설게 여기지도 못합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조차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런 윤재에게 엄마와 할머니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감정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웃어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누군가 슬퍼할 때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를 마치 악보 없이 음악을 배우듯 감정을 외워가는 윤재의 모습은 읽는 내내 가슴 어딘가를 서늘하게 두드립니다. 특히 엄마가 윤재에게 각 상황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카드에 적어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장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의 아이를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다리를 놓아주는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치는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아팠을까를 생각하면 독자인 우리가 오히려 먼저 울컥해집니다. 그 장면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아주 조금씩은 윤재와 닮은 방식으로 감정을 배워온 것은 아닐까.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의 형태를 학습하고 상황에 맞는 반응을 연습하며 진짜 감정과 학습된 감정의 경계를 흐릿하게 지우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한 남자의 돌발적인 칼부림으로 윤재의 삶은 산산조각 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식물인간이 되고 윤재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엄마는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윤재는 울지 못합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 감각이 그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슬픕니다. 독자는 울고 싶은데 주인공은 울지 않습니다. 그 역설적인 거리감 속에서 독자의 감정은 더욱 선명하게 요동칩니다. 홀로 남겨진 윤재는 그 후 헌책방을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하던 그 공간에서 혼자 책을 팔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날들을 보냅니다. 그 공간은 윤재에게 있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의 온기가 가장 오래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어느 날 곤이라는 소년이 찾아옵니다. 곤이는 윤재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탈인 아이, 분노와 상처와 외로움을 주먹으로 표현하는 아이,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온몸으로 내뿜는 아이입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곤이는 윤재를 향해 날을 세웁니다. 윤재의 무감각한 반응이 오히려 곤이를 더욱 자극하고 곤이의 폭발적인 감정 표현이 윤재에게는 그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무언가로 바뀌어 갑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아이와 감정을 너무 거칠게 쏟아내는 아이가 부딪히고 때론 상처를 주고 오해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 과정은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뭔가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눈물을 쏟아내는 고백의 순간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더 깊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또한 소설에는 도라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윤재 곁에서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는 이 소녀는 윤재가 자신의 감정 변화를 처음으로 의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도라와의 관계를 통해 윤재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미미하게나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작고 희미한 감각이지만 그 희미함 자체가 윤재에게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을 손원평 작가는 결코 과장하거나 극화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윤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가져오는 파장은 몇백 페이지의 서사가 쌓아 올린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없었던 아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감정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윤재가 드디어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연결의 순간이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나 깊게 찾아와서 저는 그 페이지에서 한참 동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래도록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느끼는 것과 그저 표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슬프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슬프지 않을 때가 있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감정이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비로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윤재가 곤이와 도라를 통해 조금씩 감정의 언어를 찾아가듯 우리도 누군가와 진심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 안의 감정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이 감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진실을 이 소설은 조용히 증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타인의 감정을 우리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윤재가 슬프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다르고 드러내지 않는 것과 없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상대의 표정과 말투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섣불리 단정 지어버렸을까요?
윤재의 이야기는 저에게 타인을 향한 시선을 좀 더 천천히, 좀 더 깊이 들이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웃으며 넘겨야 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해야 하고, 기쁜 일이 생겨도 너무 크게 기뻐하면 주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 우리는 감정을 자유롭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범위 안에서 조율하며 살아가도록 훈련받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윤재는 단순히 뇌의 편도체가 작은 소년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은유적 초상화처럼 느껴집니다. 감정을 잃어가는 시대, 공감을 잃어가는 사회 속에서 윤재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제대로 느끼고 있나요? 라고. 사회적으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지점도 명확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감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타인의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윤재처럼 감정을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은 쉽게 이상한 아이, 문제 있는 아이로 낙인 찍힙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슬프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웃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 짓는 사회는 감정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좁은 감수성일지도 모릅니다. 획일화된 감정의 기준을 강요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배제하거나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어 왔는지를 이 소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고발합니다. 또한 이 소설은 폭력과 고통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사유하게 합니다. 고니의 분노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외면, 버려짐의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감정적 상처에 얼마나 무심하게 반응해왔는지, 문제 행동의 표면만을 바라보고 그 이면의 고통을 외면해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공감이란 상대방의 외형적 감정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탄생하게 된 맥락과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것임을 이 소설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돌봄 체계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고니들을 그저 문제아로 분류하고 방치하고 있는지를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불편하지만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소설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몬드는 출간 이후 국내 중고등학교 권장도서 목록에 오르며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읽혔고 그 과정에서 감정 표현 불능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희귀한 장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의 감정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광범위한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공감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렸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소설을 활용한 감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독서 치료 분야에서도 이 소설의 치유적 기능에 주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문학 한 권이 교실을 바꾸고 아이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30개국에 번역 출간되면서 한국 문학이 단순히 한국적 정서를 담은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감정과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아시아 소설 최초의 일본 서점 대상 수상은 그 상징적 정점이었으며 이후 한국 문학이 세계 시장에서 더 넓은 독자를 만나는 데 있어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설이야말로 진짜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정 표현이 서툴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고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윤재의 이야기에서 의외의 위로와 공명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단지 그 감정의 언어를 아직 찾아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또한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 곁에 있는 부모님과 교사분들께도 강력히 권합니다. 아직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이 소설은 가장 솔직한 언어로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곁에 서 있는 어른들에게는 아이의 감정, 표현 방식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조용한 경고를 보냅니다. 인간관계에 지쳐있는 분들께도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관계가 두렵고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소설은 관계가 원래 이렇게 불완전하고 서툴고 때로는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완벽한 이해와 완벽한 공감이 없어도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유독 외로움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아무 말 없이 이 책을 건네고 싶습니다. 윤재가 혼자서도 꿋꿋하게 하루를 살아냈듯 당신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고 이 소설은 말 대신 존재로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끝내 따뜻한 이유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변한다는 오래된 진실을 조용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재는 고니를 통해 감정의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고 고니 역시 윤재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마주합니다. 감정을 모르는 아이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가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오래 함께한 사이라도 타인의 내면 깊은 곳까지 완벽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곁에 있어주는 것, 설명할 수 없어도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손원평 작가는 그것을 결코 감동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감동적으로 서술하지 않아도 담백하고 건조한 문장들 사이에서 독자의 마음은 어느 순간 뜨겁게 젖어 있습니다. 그것이 손원평 작가의 문장이 가진 힘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그 여백의 문학. 그것이 이 소설을 100만 부 이상 팔리게 한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이 소설은 희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고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윤재가 그리고 고니가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소박하고 조용한 앞으로 나아감이 어떤 거창한 희망의 메시지보다 더 깊이 마음을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극적인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 또 일어나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소설은 그 방식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윤재처럼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 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고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 그것을 문제로 규정하고 교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선 자체가 이미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교정이 아니라 이해이고 치료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쌓일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이 자신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의 이름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와 같은 단순한 단어에서 시작해 아이가 경험하는 상황마다 그 감정의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정 카드나 표정 그림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방식은 아이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언어로 인식하는 능력을 천천히 키워주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토대가 됩니다. 또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어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전문적인 도움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놀이치료나 미술치료처럼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돕는 치료는 감정 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억지로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 형태로, 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들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관심과 따뜻한 시선은 반드시 아이의 내면에 쌓입니다. 윤재가 고니와 도라를 통해 처음으로 감정의 문을 열었듯 아이들은 결국 사람을 통해 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몬드는 감정이 없는 소년의 이야기지만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감정을 건드리는 소설입니다. 읽는 동안 웃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하며 누군가를 떠올리고 오래된 기억을 꺼내보고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나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저 사람의 무표정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내가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중에 혹시 이해받지 못한 채 외로워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질문들을 남겨주는 소설은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지치고 무감각하게 느껴진다면 혹은 세상이 너무 차갑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조용한 밤. 이 소설의 첫 페이지를 펼쳐보시길 권합니다. 윤재가 조용히 당신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동행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오래도록 찾지 못했던 어떤 감정의 이름을 비로소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라 책방이었습니다.